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선대위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이재명은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부동산 개발 이익, 국민 완전 환수 제도, 또 분양가 상한 제도, 분양원가 공개 제도 등등의 이번 기회에 완전히 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하시면서 큰 구원의 박수 처음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고 싶어. 함께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낼 네, 오늘 선대위 첫 회의였는데 서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네요.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를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다 그만한 약점이 있고 그만한 장점이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뭐 완전 무결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흠도 다 있고 장단점도 다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선거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실체와 진실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인식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상대편을 보면 모자랄 수 있고 단점일 수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제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지지자 그룹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스윙보터 세력들을 향해서 결국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가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든 실력과 실력이 붙으면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희가 잠실 체육관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낮게 몸을 낮추고 좀 겸손해지자. 그래서 저는 겸손한 차원에서 이렇게 좀 주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른 의원이 이낙연 그 예비 후보의 좌장이었잖아요. 캠프 좌장이었는데 이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승복을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승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출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사건 때문에 아마 후보 등록 때까지 후보 교체론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서른 의원은 아마 그걸 기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손준성 검사라든가 김웅원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뭐 실정법 위반 사건이 나타나면 바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한테도 이제 책임론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후보 가지고 되겠냐. 교체하자.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고발 사주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그건 두고 보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지 서로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와 관련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검찰도 그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요. 실제로 손준성 검사의 그 직위상 실제로 오른팔 아닙니까? 검찰총장에. 그래서 저는 손준성 검사가 지금 그 폭파한 계정도 지금 복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처에서 포렌식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을 검찰총장의 허가 없이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수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피장파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급발진이. 네. 이재명 후보가 첫 회의에서 부동산 대개혁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의혹을 좀 정면 돌파를 하고 새로운 좀 체제로 가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어쨌든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 수요 이런 부분을 좀 예측 못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급 위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분명히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장동 개발을 해서 어쨌든 공공이익을 환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러면 대장동은 50%밖에 환수를 못했는데 100% 환수하는 것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리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개발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요청사항이 개발이익 환수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 발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론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참에 노무현 정부 때도 공약이었다가 못한 게 있어요. 너무 저항이 심해서. 분양 원가 공개 그리고 분양 상한가제 이런 것을 이참에도 그럼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그 부분을 공격했는데 좋다 그러니까 그러면 100% 그럼 환수하고 공공이익을 하자라고 하는데 반대를 못할 것 같은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개발이익 환수.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의 설계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고 몸통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예요. 본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분양가 상한제를 여기 적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그런 바람에 1조 원에 가까운 이익이 특정인 7명에게 지금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몸통이자 설계자인 사람이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 대장동 사업하기 전에 위례 신도시를 했잖아요. 위례 신도시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갖고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믿겠냐. 정말 이 점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먼저 사과를 하고 내가 설계 잘못했다. 내가 몸통이다. 그리고 특검 수사를 떳떳하게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도지. 그거를 넘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보십시오.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가 주택이 90%고요. 공공이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이유가 뭐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제때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2배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 보고 개발 이익을 전부 환수하겠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분양원가 공개제하겠다? 그러면은 민간이 공급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 악순환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공급이 안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 태도가 정말 불량스러워요. 저 지금 거의 혹세미 수준이신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례 신도시는 일종의 런닝 개런티 방식이에요. 이익이 서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데 여기 이제 비용 부풀리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예정된 수익이 안 난 거죠. 그래서 그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확정 이익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 보고 당신 공산당 아니냐, 너무 많이 뺏어간다 할 정도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개발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걸 하면 그 누가 민간이 건설사가 참여하겠냐 하는데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적절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억지로 지금 계속 공격한 것이 뭐냐면 왜 100% 환수를 못했냐, 왜 민간한테 특혜 줬냐,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법이 없어서 이재명 지사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따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자기 발이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모습에 빠지는 발이 꼬이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면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두지 않는 바람에 삭제하는 바람에 지금 유동규가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초과이익 환수를 왜 환수 규정을 왜 뺐느냐, 왜 삭제를 했느냐? 그건 결국은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 혐의 사실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이걸 반대해온 사안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번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안 둔 것이 문제고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면 초과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안 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 후보의 책임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자, 저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장동 부분은요, 확정이익이에요. 확정이익인데 땅값이 안 올랐으면 저희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초과이익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긁어간다고 지금 업체들은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확정이익 할 때도 사실은 민간 업체를 보면 성남시가 너무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했는데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부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국민의 75%가 원하는 특검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렇게 변명을 해도 우리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말을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갖고 여기서 이밖에 30대 뭐 초반 하고 아들 퇴직금 50억 받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분노하죠. 알겠습니다. 특검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것도 조사해야지. 네, 예. 특검이 이 논의의 편집점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발언 이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서 공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임대아파트 지역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의회가 동의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 돈이 나오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도로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까지 개발 사업에 쓰려고 그런 겁니다. 그 돈을. 그 돈. 돈을 어디서 쓰겠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뒤에 지금 플래카드를 보면 주민센터라고 써 있죠. 이게 성남시장 자격으로 태평 3동 주민들을 만나서 새해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하고요. 시민이 질문을 이렇게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제 좀 비판을 하는 거는 아니 임대아파트 늘리겠다더니 실제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게 왜 비판과 공격의 대상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원래 아파트를 지면 우리 앵커도 잘 아시다시피 몇 % 정도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하지 않고 뭐 결제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불법이 되지만 불법 사항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요. 우리 권성동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장으로서 이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맞춤형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요 15에서 35인가 한 20% 안팎은 공공임대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준수 안 되면 인허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법을 위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 이재명 후보가 평상시에 가난한 자, 또 없는 사람들 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말에 지어서 보급하겠다. 이걸 강조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행위는 정반대입니다. 대장동 그 특혜 사업으로 성남시가 받은 돈이 한 1,800억 되잖아요. 그 1,800억이 뭐냐면은 임대주택 용지를 팔아가지고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지어야 될 돈을 그냥 분양주택을 지으라고 판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환수한 돈이고 그다음에 대장동에 백천동에 보면 옹벽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옹벽 50m 지어서는 아파트. 그것도 처음에 100% 임대 아파트로 허가를 냈다가 나중에 개발 사업자가 자기 측근을 통해서 로비를 하니까 90%를 분양으로 바꾸고 10%만 임대주택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평소에 임대주택 말을 지어서 보급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자기가 시장으로서 결제한 그런 개발 사업은 전부 임대 아파트 거의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비판받고 비난받는 겁니다. 저 말하는 거 보면 오늘 저 화면 보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명수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뭐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 아파트 얘기하시는데 일단 불법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로비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러시는데 로비 그럼 마치 무슨 음습하고 불법적인 거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요구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거냐면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짓는데 다른 데가 차이 나지 않게 차별되지 않도록 쾌적하고 넓은 평수를 지어서 보급해달라.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수요가 더 많을 때는 많이 지어서 좀 많이 공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요구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자꾸만 한 주제를 갖고 두 번씩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임대주택 보급을 그렇게 강조하던 사람이 실제 자기가 결제한 사업에서는 임대주택이 거의 없었잖아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용지까지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환수한 거예요.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 왜 로비가 아닙니까? 백현동에 그 사업 허가하고 인허가가 다 계속 변경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띄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 그걸 한 거예요. 그 양반이 그거 하고 70억을 받아갔습니다. 70억. 그 인허가 바꿔주고 70억을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로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국민이 믿겠습니까? 있는 건 있다고 인정을 해야죠. 네. 그 그것도 또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 수사로 또 밝혀야겠네요. 오늘 김만배 씨 등 3명 영장심사 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만배 씨 발언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명확히 표현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셨더군요. 예. 그 김만배 씨가 내가 배임이 되면은 성남시 측은 배임이 안 되는 거냐, 이재명 씨는 배임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업 설계에서부터 기획에서 설계 집행까지 다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왜 몸통은 놔두고 꼬리 나만 자꾸만 구속하려고 그러냐, 그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한 거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지사가 설계한 것은 원래 100% 공공에서 100%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규제도 하고 못하게 하니까 5대5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설계했다는 거고요. 배임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 환수 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재명 시장이 그거 지워라 했으면 배임이 될 수도 있죠. 손해가 났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공모나 공모 전후에.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김만배 씨 주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행정을 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을 한 거다. 이거예요. 저는 그 얘기에 뭐냐면 숨은 뜻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시장 때문에 수익을 더 못 냈다 하는 부분에 저는 볼멘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예를 들면 자기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 시장을 원망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좀 제대로 보세요, 사안을. 아니, 김만배 씨하고 이재명 후보 간에는 굉장한 유착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요. 아니, 그쪽하고 더 가깝죠, 아니죠. 김만배 씨가. 김만배 씨가 그 권순일 대법관 보고 왜 들락날락했습니까? 그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해가지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난 거 아니겠어요?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너무 친하고요. 아니, 김만배 씨 거기 다 연루돼 있는 사람이 그쪽 분들이에요. 조사를 해보시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설계를 잘했다고 자꾸만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토지 수용한 공공개발 방식을 취해가지고 쌍값에 땅을 후려쳐가지고 원주민으로부터 쌍값의 땅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해서 분양가 상향제를 적용을 안 한 거예요. 거꾸로 해야죠. 원주민한테 땅을 좀 후하게 쳐서 땅값 후하게 쳐서 땅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서 적정 이익만 남기도록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공공과 민간의 장점만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막을 때는 언제고 그때 막지 말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 논의는 충분히 진행된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좀 지급하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당에도 관련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김부겸 총리 생각은 좀 달라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내년 예산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당정 간에 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축구에서도 이제 공격 포지션이 있고 방어 포지션이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재부라든가 총리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국관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일단 올해 세금이 10조 이상이 더 거친답니다. 그래서 재정 여력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 알다시피 가계부채는 아예 치솟고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가계부채율이 높은 편이고 그런데 GDP 대비 국가부채율은 OECD국에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가 200%가 넘는데 우리는 뭐 50% 안팎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재정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 긴급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응급 처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못 사겠다고 지금 아우성이니 어쨌든 세수도 더 들어오고 더 판문 더 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고 전 국민에게 주자는 거예요. 1인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 그로 인해서 뭐 15조 내지 25조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재정 여력이 있으면 총리가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1,000조가. 1인당 30만 원 국민에게 줘가지고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발의 오줌누기죠. 차라리 저렇게 주장하지 말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시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 몰아서 주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 국민에게 주자는 거는 이거 매표행위 하자는 거예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죠. 이 빚을 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럼 지금 당장 쓰고 말자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들이 40대, 50대 돼서 나라의 중추가 돼서 국가의 중추가 됐을 때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지사도 후보가 돼가지고 한참 만에 그만뒀잖아요. 일산적에 통영료 무료로 하고 또 재난지원금 더 주고. 결국은 우리 이재명 후보는 전형적인 아주 포퓰리스트다. 이 포퓰리스트가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주장은 좀 논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군성동 의원님 이제 저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가 진작이 되고 경기가 활성화됐거든요. 자, 소상공인들만 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식당 사장님인데 내가 받았어요. 내가 그걸 씁니까? 전 국민이 받아야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물건도 싸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도 두텁게 주는.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은 대대로 다 써요. 그리고 시간도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까지 다 써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두텁게 하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거.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정말 당장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영업이 안 돼서. 그런데 국민에게 지급돼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다 그러는데 그 가게에 와서 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가게에 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해야죠. 예컨대 식당도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당장 지금 월세 임대료를 못 내는 그런 소상공인들한테는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몰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분들은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 안 서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도 다 똑같은 자영업자가 아니에요. 어려운 자영업자도 있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유 있는 자영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때 그것이 모든 자영업자한테 골고루 이익이 갈 것이다. 저건 완전 어폐가 있다. 저거는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저는 뭐 틀렸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소상공인한테도 가장 매출이 올랐고 가장 소비 신작이 이루어져서 가장 잘된 방식이다 하는 것은 데이터로 입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진작 효과 이 자체를 부정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정말 지금 차갑게 식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거는 뭐 정책적인 토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좀 더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1호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성장의 회복을 제시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언급도 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던 것처럼 이렇게 언급하더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입만 열면은 국민의힘 보수 정부를 악으로 규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을 들먹거리면서 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보면서 급하긴 참으로 급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재명 후보 정책을 보면요. 자유시장 경제주의라든가 또 민간의 자율과 창의
정반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말로 박정희 시대처럼 한다고 한들 성장이 회복될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저건 정체성을 잃은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폭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명명을 하자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만 우한 폐렴으로 주장한 거예요. 고립된 섬이었죠. 마찬가지로요. 문재인 정부는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못한 걸 얘기할 때 더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묻지마 반대. 이게 잘못된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런 합리적인 후보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하자는 건데 저도 지역에서요. 보수적인 단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식목일을 정해서 나무를 심은 것은 내가 봤을 때도 그건 잘한 것 같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많았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박수가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뚫었던 건 잘한 일이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시대, 제4차 혁명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탈탄소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에너지 경제 고속도로를 뚫겠다라고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욕할 일이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잘한 걸 인정했네. 참 고맙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또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분들은 몰인정병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인정병이 아니고 뜬금없이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토록 자랑하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잘한 점을 좀 거론하면서 하면은 그런 좀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조금 보수 쪽의 표를 얻으려는 그런 얄팍한 심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는 경제민주 하면서 또 두 번, 세 번 진보적인 사람들 꼬시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재밌네요. 네. 한 번씩 하면 되지 꼭 세 번씩 해요 보면은.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볼까요?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60평생을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남대문 시장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자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이라는 그런 강력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경선 결과가 그렇게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민주 덩어리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은 국가 공권력과 예산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면서 내년 대선을 관권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문 정권은 총체적 관권선거策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네, 저 홍준표 후보 이야기 중에 관권 선거 이야기가 나와서 2021년 대한민국에서 관권 선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선관위가 일단 여당 공약 개발 의혹으로 여성가족부도 조사하고 산자부 차관도 수사 의뢰를 했죠. 예. 일단 요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공약도 개발하고 또 이것을 아마 암암리에 민주당이 전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뭐 뜻있는 그 공무원들이 고발을 함으로 이래 가지고 여성가족부하고 산업부가 지금 걸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앙선관위가 이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거예요. 이건 정말 근절돼야 될 일이죠. 뭐 항상 이 정권 교체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줄을 서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정신 차리고 선거 중립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국민의힘 중앙선관위도 중립적이지 않다, 못 믿겠다 이렇게 공격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본적으로요. 관권선거라는 게 지금 갑작스러운 게 뜬금포 같은데
당정 협의라는 게 있고요. 정책을 하려면 당과 또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거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관권 선거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아예 그냥 아무런 정책도 하지 말고 집권 여당이든 뭐 정부든 손 놓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까? 뭐만 하면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그러면 국민들은 좋아요. 근데 매표행위다 이렇게 공격하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부 여당한테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하는데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수사 결과를 좀 봐야겠네요. 경선 이야기로 넘어가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책임 당원들 모바일 투표 못한 분들은 ARS 투표를 또 하는 거죠. 일단 투표율은 기존보다는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 신규 가입한 19만 명의 당원들은 사실 우리 당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당원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 그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투표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한 245개 전국 당협 중에서 한 160개 당협이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당협입니다. 그래서 19만 명 중에 한 11만 몇천 명이 그 지지 당협에서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강릉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2차까지는 1,500명이었습니다. 선거인이, 책임당원이. 근데 이번에 약 3,500명 가까이 됐거든요. 2,000명을 증가시켰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번에 우리한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예로 한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으로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여론조사에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어제 그저께 이 여론조사는 다시 승기를 잡았어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또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검색량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자로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또 종합하고 2차 경선 때도 뭐 한 4.몇% 승리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50% 반영되잖아요. 그때는 30%고 그렇다면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리라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기적을 확신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험한 말을 한 거나 좀 사과하시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뭐 투표율이 54몇 %라고 하는데 민주당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최종적으로 한 70% 갔기 때문에 67.3%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높은 건 아니고 뭐 이례적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당연히 책임당원,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제 그냥 과학적 데이터 없이 제 느낌입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홍준표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에서 한 15% 정도는 이기고 있어야 당원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뭐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대체적으로 한 60%는 지금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는 것 같아요. 줄 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기기는 좀 어렵다고 이제 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국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닐까 몇 퍼센트 생각을 합니다. 그 분석 잘하시잖아요. 몇 퍼센트? 보통 숫자를 딱 찍으시잖아요. 네? 숫자를 제가 딱 찍으시죠. 다른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이제 공영 방송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책임감 있게 요새 얘기를 좀 해야 감이 되니까요. 떨어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 홍준표 캠프는 막판 신경전이 아주 거세요. 예. 그 전화 선거운동 녹취 공개하면서 불법이다 이렇게 거세게 공격하고 또 여명 대변인은 직접 고발도 하셨군요. 저를 고발했죠. 네. 제가 고발했죠. 네네. 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 서울대학교 그 뭐 재학생들 동문 게시판이 스누라이프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뭐 학생인지 졸업생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버지가 당협위원장이다. 그런데 권성동 윤석열 후보 본부장이 전화를 걸어서 차기 공천에 받으려면은 윤석열을 지지해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뉴스원 기자가 그걸 그대로 보도를 하는데 뭐 기자실이가 잘 알잖아요. 그게 나오면 사실인지 여부를 익명 게시판이에요. 그러니까 올린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 누가 올린지 게시자를 추적을 하든가 추적을 못하면 최소한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야 권성동 본부장이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듣든가 최소한 또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 기사를 쓰고 싶으면은 권성동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익명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왔는데 사실이냐? 전혀 그런 절차를 안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갖고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작성의 ABC를 하나도 안 지킨 거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갖고 홍준표 후보 및 홍준표 캠프 여명 대변인이 권성동 의원을 출당 조치 취하라. 권성동 의원이 무슨 당이 어려울 때 말에 뛰쳐나갔던 사람인데 본인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깨끗하고 사실 무근이니까 이거는 이런 정말 저질스러운 선거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후보기 때문에 제가 빼고 나머지 세 분을 고발했습니다. 기자하고 게시자하고. 아마 검찰 수사 결과 나올 거예요. 제가 명색이 사선인데 제가 우리 시도의원들한테도 공천에 공짜도 안 꺼내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번에 무소속 나왔을 때 그분들이 자진해서 탈당해서 저를 도와줬겠습니까? 그건 권성도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죠. 권성도 의원님의 인품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 이제 뭐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녹취 그건 저 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제253조에 보면 성명 등 허위 표시를 할 때는 위반 사항이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전화 발신지가 만약에 정해진 선거 캠프가 아니면 유사기관 설치 이건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또 하나가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이 하지 않았다. 그럼 이것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문제 제기한 것은 저는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권성동 의원이 고발하신 부분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것도 당내 경선하고 일반 선거하고 다르거든요. 당내 경선은 누구든지 우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를 도와라, 누구를 좀 찍어줘라 이렇게 지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뭐 이제 윤석열 캠프라는 얘기를 잘 모르니까 보통 이제 지지하는 당협에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전화를 하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여기는 뭐 성북지구당이라 하든가 성북당협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성북지부다 이렇게 성북지부. 얘기한 것 같고 나중에 결국 뭐 윤석열 캠프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조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캠프에서 주장하는 거는 당을 사칭했다. 특정 캠프라고 밝히지 않고 당을 사칭한 부분은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조사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금까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